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건축 전문가죠.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역시 우리 프로그램에서 파리 하면,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분, 황종대 센터장님. 파리 올림픽이 나무로 수영장과 선수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청취자분이 르꼬르부지에라는 건축가가 우리나라 신도시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이걸 댓글로 길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황종대 선생님께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아는 척을 했는데요. 선생님 고층 아파트를 설계했던 일종의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를 생각했던 르꼬르비지에의 나라 프랑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이 나무 건물에 새로 짓는 건물은 다 나무로 했다고, 수영장까지 나무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로 만드는 건물을 선보이는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당시 르꼬르비제 건축가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인데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양대 세계대전 또 주거에 대한 또 이제 적절한 주거, 화장실이 달려 있고 위생적인 주거, 이런 주택의 대량 공급, 이런 필요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값싼 재료를 가지고 장식이 없는,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건축과 주거와 도시를 만드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이 그 당시 일어났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르꼬르비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전 세계가 굉장한 호황을 누렸잖아요. 네. 이 시기에는 우리가 마음껏 물자를 생산하고 쓰고 소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설도 굉장히 많은 건축들이,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영광의 30년의 시기라고 해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굉장히 이제 큰 건설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과연 우리 도시가 지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석유 파동. 석유가 부족해진다고 하고 70년대 중반 후반 오일 파동이 있었고 오일 쇼크라고 하는데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사회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전환을 시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개념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 탄소 배출, 이제 온실 효과에 따른 기후 변화, 탄소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시대가 이제 지금의 시대는 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많은 그 건물을 빠르게 짓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아마 파리가 이제 이러한 목조 건축, 친환경 건축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와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가 문득 떠오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의 기후를 즐겨 들으시는데 주말에 뵈러 갔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매일 나와? 그러셔서 그게 지금 화두예요. 지속 가능한. 모든 거에 앞에 지속 가능한을 붙이더라. 네, 맞아요. 그게 화두예요.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 이걸 고민을 하는 거네요. 지속 가능한 건축.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 이제 지속 가능성인 거죠. 이제 우리가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다가 우리의 인류가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저 같은 이제 건축가, 도시를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도시와 우리 건축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프랑스의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탄소의 양을 줄이고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건축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이것을 어떤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프랑스가.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을 생애 주기의 생애 주기에서 어떻게 탄소를 배출을 하고 어떻게 이 그 친환경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도입을 하고 또 이제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아직 건물에서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프랑스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2022년부터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제 파리 올림픽은 그 규정을 따르고 있는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전 세계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열리는 그 스포츠 축제에 단순히 스포츠가 주는 감동만이 아니라 이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경기장을 지을 수 있고 우리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지침 어떤 그러한 방향을 이 파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제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하시는 게 하나는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 한 30년 호황을 누리다가 70년대 중후반 오일 쇼크가 오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됐던 게 하나고 그 연장선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을 고민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선도적으로 건축에 대한 규제를 미리 정했다. 법제화를 했다. 2022년부터 신축되는 건축들은 이제 친환경으로 지어야 된다는 규제가 있다. 규정이. 그래서 그걸 따르다 보니까 지금 지어진 파리 올림픽에 새롭게 지은 건물들이 모두 목조 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시대적 요청. 네.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만든 것.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는 이번에 그때 노광준 PD님이 경기장 에펠탑 앞에 거기서 레슬링, 유도 이런 거 하는 경기장 목재로 짓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는 건물도 목재로 짓고 그 선수촌 아파트도 8층까지 목재로 짓고 했다고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지어지는 건물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안도타다우는 노출 콘크리트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친환경 건축을 하면 이제 콘크리트는 쓰지 말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지 말자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소화시키는. 예. 이게 제가 처음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 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호황의 시대에는 네. 정말 우리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장식과 그다음에 많은 그 불필요한 것들을 붙이게 되었어요. 화려하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안도 다다오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그 미세 반델로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장식을 다 배제하고 철골과 유리만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안도 다다오 역시 그러니까 원래 콘크리트라고 하는 자재가 사실은 그러니까 시공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콘크리트 거푸집에 부은 다음에 거푸집을 떼면은 콘크리트 구체가 남게 되거든요. 예, 이제 거기 이제 콘크리트 이제 그 조면이라고 하는데 이 표면이 되게 거칠어 가지고 이것을 갈아내요. 갈아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마감재를 붙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건물 앞에 이제 철판을 댄 것도 있고 옛날에는 거기 타일도 붙였고 여러 가지 마감을 했었는데. 이 안도다다오 그 선생께서는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거푸집을 딱 떼면 콘크리트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게. 네. 여기 어떤 장식이라든가 여기 어떤 다른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건물을 시공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도 선생님께서 하신 그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이제 지금의 시대의 어떤 기후 위기의 어떤 그러한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은 네. 과도하지 않은 것들, 적절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절제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 노출 콘크리트라는 게 그 바깥으로 마감재로 무언가 더 장식하지 않고 콘크리트 세운 그 자체로 내버려 뒀는데 그게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하는 선배랑 지나가다 그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노출 콘크리트로 막 지은 집들이었어요. 저게 지금은 보기 좋지 10년, 20년 후면은 저 틈 갈라지고 이제 저거 잘하기가 진짜 힘든 공법이야 그러더라고요. 저 정말 정밀하고 완벽하게 맞춰야 저게 오래 지속이 되지. 그냥 대충 멋있게 한답시고 그거 노출 콘크리트로 해놓고 마감재 안 쓰고 놔두면은 그 사이에 이 벌어지고 온도, 습도, 계절 변화에 따라서 변형이 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가요, 그거는? 모든 재료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그러니까 더위를,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받으면은 팽창을 했다가 겨울에 이제 추우면 수축을 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처럼 그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가 큰 나라는 네. 이러한 팽창과 수축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은 건물에 이제 균열이 가기도 하고 네.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많이 가서 균열이 많이 가서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이제 조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안도 다다오 건축가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이게 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그 설계 사무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그 시공 현장에 달려간대요. 그 거푸집을 이제 설치한 다음에 네. 콘크리트는 이제 그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요 네 가지만을 가지고서 혼합 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걸쭉해진 이제 그 콘크리트 이제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 사이에 있는 그 물질을 이제 거푸집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점차 그러니까 굳어지게 돼요. 네. 근데 가만두면 이제 굳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적거나 바이브레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진동을 줘가지고 이 거푸집에 막 섞는 건가요? 예, 그럼?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안도 다다오 건축사 사무소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긴 대나무를 가져가요. 네. 그래서 밤새 그걸 젓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균일하게 아주 잘 시공이 됩니다. 사람 손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공을 이제 굉장한 노력을 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노력을 들여가지고 마지막까지 졌다 보니까 직원들은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거푸집을 딱 떼어냈을 때 그 아름다움은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건축물에 우리나라는 내구연을 한 30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30년이요? 법적으로.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잘 시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100년은 가야죠. 이렇게 짓는데. 예, 그렇지 원래 않나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네. 100년 이상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건물을 짓고 너무 경제적인 것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네. 한 30년, 40년에 맞춰가지고 이 구조체가 지탱을 하게 돼요. 이제 엔지니어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허용 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진 설계를 많이 예를 들자면은 지진이 어느 정도의 강도까지 왔을 때에 버티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네. 보통 이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도가 3, 4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허용 강도를 만드는 거죠.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그 기준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근데 엔지니어들이 이런 모든 것들 사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이 지역은 이만큼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위험에 대처해서 이만큼의 이제 기준을 주는 거거든요. 기후 위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우리가 더는 이 기후에 대해서, 이 날씨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계획하고 설계했던 이러한 기준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건축 이제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허용치만을 내가 나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품질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 시간에 이제 미스 반델로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아, 우리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 그러니까 그 표현이 더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철골과 유리를 접합할 때 그 마지막까지 그 디테일을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걸 시공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안도 다다오 선생 역시도 이 디테일,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의 디테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이 건축물의 그 수명을 굉장히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그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차원이 아니라 그 건물의 내구성, 그다음에 건물의 성능, 네.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체의 완벽성 이것을 기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빛과 물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 대해서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빛과 물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 대해서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4부에서 안도 타다오가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건물을 짓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께 들어봤는데 사실 퀴즈에서 얘기했지만 안도 타다오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권투 선수였어요. 그리고 무슨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습니다. 이런 안도 타다오의 개인적인 여러 양력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안도 타다오 건축가는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셀럽이시죠. 셀럽. 예, 셀럽인데 예. 원래는 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권투 선수를 하셨어요. 이제 1941년생이신데 제가 이 숫자를 기억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41년생이세요. 아, 네. 41년생 중에 이제 일본에 2명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안도 타다오하고 그다음에 도요이토라는 분이 계세요. 도요이토요. 네, 나중에 시간 이제 기회가 되면 이분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안도 타다오가 권투를 하다가 권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일본의 그 세계 그 챔피언이 와가지고 자기 그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 나는 여기에 소질이 없다. 아, 진짜 권투 천재를 만났구나. 예,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없다. 포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나서 동네에 있는 헌책방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르크로비제 선생님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의 작품집을 보게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군요. 예, 작품집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작품집을 누가 볼까봐 헌책방 구석에 숨겨놨었대요. 안 보이게. 혹시 누가 사가면 안 되니까 또 예. 와서 계속 봐야 되는데. 예, 그 우리 제가- 만화가게에서 하던 짓인데. 네. 그렇죠. 어릴 때 그 전집을 보다가 중간에 이제 하면은 숨겨놓고 그랬었죠. 이분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트레이싱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서 다 이렇게 그분의 르크로비제 작품을 다 손으로 그렸대요. 아, 그 기름종이죠. 트레이싱 페이퍼 위에 예. 올려놓고 비치는 대로 그리는 거요. 예, 아.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르크로비제 작품집에 있는 거를 다 그리셨대요. 와. 이제 그렇게 그 공부를 하셨던 거죠. 오. 그리고서는 르크로비제 선생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서 그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르크로비제 선생님을 못 만나고 돌아왔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럼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건축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 그 일본은 이제
이 건축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제 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이제 시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그 우리 유현준 교수님의 설명에 빌자면은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이런 큰 건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 자잘한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건축가들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맞아요. 대기업에 소속되거나 대기업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건축 사무소가 아니면 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네.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큰 건물을 못 하니까 네. 작은 단독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건축가들이 그러한 작품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사카에다가 그 작은 주택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마 하우스라고 하는 건데 그 주택을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작품들이 알려지게 되고 저게 처음에는 저게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다라고 가서 이렇게 보는데 표면도 매끄러운 콘크리트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노출 콘크리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분들에게 이제 주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네.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도 타게 되고 다양한 상을 휩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집 안도 타다오한테 좀 맡겨볼까? 혹은 교회나 박물관을. 그럴 때 안도 타다오가 어느 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이야. 뭐 건축사 자격증은 몇 년도에 땄어.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그 집을 보고 노출 콘크리트 공법에 반해서 의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도 참 놀랍네요. 장인의 나라구나 일본이. 그래서 이 콘크리트 디테일을 중시하던 직원들을 대나무로 콘크리트를 적게 했던 안도 타다오의 그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디테일의 장인 안도 타다오의 공법, 그 건축 기법하고 프랑스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르꼬르비제는 르꼬르비제 선생은 이 철근 콘크리트의 대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법뿐만 아니라 이 안도 다다오 선생께서 르꼬르비제 선생께서 하셨던 그 디테일들을 다 카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노출 콘크리트 디테일을 이분이 터득하게 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중업 선생님께서 네. 르꼬르비제의 직접 사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수제자 김중업. 예,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일본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산업력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축 문화라든가 기술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 김중업 선생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프랑스 대사관을 만들고 또 안양에 있는 그러한 그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김중업 선생님이 그렇게 군사 독재 시절에 사시지 않고 좀 평안한 시기에 살거나 그때 좀 다른 선진국에 사셨더라면은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을까. 화병도 안 걸리셨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3377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지난주에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LG 아트센터에서 안톤 체홉의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도 재밌었지만 황종대 선생님 말씀처럼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콘크리트와 유리와 철골 구성이 어떤 그 원초성이 쾌적함과 여유를 주더라고요. 역시 안도 타다오답다 싶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건축으로도 세계적으로 많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세계적인 건축가는 아직 없잖아요. 이런 현실이 아이러니한데 하기는 우리 얼마나 많은 데 가서 이 건설회사들이 외화를 벌어왔어요. 근데 세계적인 건축가는 아직 없다고 해야 되나요? 기술 공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축가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국가에 어울리는 한 요소로서 말이죠. 하고 문광용 선생님의 건축학, 기후 건축학개론을 아주 열심히 들으면서 긴 문자를 주셨네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프랑스 루브르의 피라미드가 그러면은 안도 르꼬르비제 선생님의 철글 콘크리트 공법이나 안도 타다오의 콘크리트 디테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긴 쉽진 않아요. 네.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은 중앙에 이제 유리로 된 피라미드가 있고 그 주위에 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는 이집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 문명의 어떤 하나의 탄생지였고 중심지였던 그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거죠. 네.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는 이미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이야기죠. 예. 그런 이제 그것들이 무엇이 수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루브르 박물관 한 가운데에 피라미드를 놨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것을 설계한 분이 이제 그 중국계 미국 건축가인 이오밍베이라는 분이신데 중국계 미국 건축가요. 예, 이분이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 아마 미테랑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네. 프랑스의 그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이 작품을 선정을 하는데 그 미테랑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미테랑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그 동선과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무실에서 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계산해 놓고서 이 모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미테랑 대통령한테 이 모형을 딱 보였을 때에 아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건물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이 어떻게 홀과 전시관 지하로 그 리모델링 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전시관에 자연 채광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 중에 하나인데 이분 역시도 유리와 철골의 그 디테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유리 건축을 보시면 이제 그 고층 건물을 보시면 고층 건물에 비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건물들의 그 모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건물들이 그 형태가 왜곡되죠. 유리에 비춰지는 다른 형태의 건물들이 왜곡되는 네, 부분이 네. 있는데 이 루브르에 있는 피라미드는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거 어떤 유리를 썼길래? 굉장히 특수한 유리를 주문 제작해서 쓴 겁니다. 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비춰지도록. 예, 그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전식의 그 루브르 박물관 건물들이 왜곡되지 않고 이 피라미드에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건축 개념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유리의 품질뿐만 아니라 철골의 마지막 시공까지 굉장히 디테일을 신경을 썼던 거죠. 그렇게 디테일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것도 말하자면 유리와 물과 빛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안도타다오하고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 그 다음 뭔가 영감을 주고받는 게 서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 르꼬르비제도 그렇고 미스 반델로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김수금 선생, 김중업 선생님, 그다음에 안도다다오, 그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용민베이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는 빛과 바람, 물을 어떻게 건축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건물이 그러니까 빠르게 짓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이 디테일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노력이 사실은 건축의 거장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건물을 만들어낸다거나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 환경, 주어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정말 극대화된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건축의 최고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경 쓰는 것, 이것이 건축 거장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죠. 부활이 부릅니다. 희야.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안도타다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안도타다오 건축물을 만나는 곳이 있죠. 안도타다오 하면 노출 콘크리트, 물과 빛의 건축이라고 하면 사실 파주 출판단지나 전원주택가들 경기도 지역 가보면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은 집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건 지금 문광영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서울 마곡의 LG 아트센터, 그리고 원주의 뮤지엄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윤경 님이 제주도 방주교회도 혹시 안도타다오인가요?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분 작품이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내가 종교도 바꿀 수 있으려나 싶었어요 하셨는데, 최윤경 님은 불교 신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방주교회가 멋있었다는 건데 방주교회는 선생님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타민준 건축가라고 그러니까 일본 건축가인데 이분이 그 그러니까 한국계 일본인이세요. 네. 예. 제일교포. 한국계 일본인. 네, 그러면은 제주도에는 안도 타다오 작품이 없나요? 저 본 것 같은데. 그 본태박물관. 예. 그러니까 본태박물관, 마곡 LG센터, 원주의 뮤지엄산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안도 타다오 건축물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안도 타다오 건축의 특징이 물과 빛의 건축이다 하면 그게 이 우리나라에 지은 건축물에도 다 담겨져 있을 텐데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서 그런 물의 건축, 빛의 건축은 어떤 걸로 구현된 걸까요? 어떤 특징이 있고? 안도 다다오가 그 이제 일본에서 그 이제 건축했던 그 빛의 교회를 보시면은 이제 그 콘크리트를 조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뚫어놨죠. 너무 멋있어요. 예, 여기엔 원래 창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외부에서 오는 빛이 이 어두운 이 공간에 그 십자가 모양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하. 굉장히 이 빛을 그러니까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로마의 판테온 혹시 아시나요? 판테온? 네. 판테온을 보시면은 이게 그 판테온 천장이 돔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막 그냥 열려 있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라든가 비가 그대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빛이 그냥 들어올 수 들어오도록. 있게 그래서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걸어놓거나 붙이는 게 아니라 벽에 천장에 십자가 모양으로 콘크리트를 뚫어놓으면 빛이 들어오면서 그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 건축이 그러니까 그 빛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연을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안도 다다오는 그것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디자이너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물의 교회 보시면은 앞에 이제 그 교회 앞에 큰 이제 그 이 수공간이 물에 이제 그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공간이 이제 그 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화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물이 또 이렇게 조용히 물이 있으면 거울처럼 비쳐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건물이 거기 비춰지면서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진을 볼 때 네. 이제 그 건축 사진을 딱 봤을 때 외부에서 이제 안에는 이제 조명이 빛이 나오고 또 이제 어두운 곳에 그러한 이제 그 연출이 되어지는 부분들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뮤지엄 산에 가시면은 어떻게 보면 뮤지엄 산은 그 안도 다다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건축적인 어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지은 거니까 예, 그 전에 2013년에, 했던 예. 실험이 다 모아져 있는. 예, 맞습니다. 네. 어쩌면은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건축주가 그걸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좋으니까. 다 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셨는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따로 이제 그 천장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빛이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공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네. 빛과 물에 대한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좀 고약한 취미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동선을 굉장히 이제 길게 만들어요. 꾸불꾸불꾸불 하면서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빛의 교회라든가 물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이제 그 과정들을 마치 이제 순례자의 여정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 길들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건축적인 이제 산책들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 제가 르꼬르비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건축적인 산책, 그 아키텍처럴 프로메나드. 프로메나드가 이제 프랑스어인데 그러한 그 공간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하는 것이 건축가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방송국으로 올 때 가장 빠르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끝나는 게 이게 가장 단순한 프로menade일 테고, 제대로 이제 안도 타다오처럼 가면은 요렇게 걸어가면 정원이 보였다가 요렇게 가면은 호수가 보였다가 막 건물의 한쪽 면이 보였다가 이러면서 장소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광명시청에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에 네. 적응되어 있죠. 그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스피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키아누 스피드. 리브스의. 네. 갑자기 시퀀스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네. 지금은 그 스피드라는 영화가 굉장히 안 빠르게 느껴지는데. 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서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나서 옆집에 있는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이제 옆집에 있는 이제 이렇게 이웃과 수다를 떨고 이런 시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안도다다오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 건물에 많이 녹여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도다다오가 만든 그 주택에서 사실은 굉장히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중간에 정원도 있는데 이게 정원이 이제 좀 이렇게 여름엔 좀 더 덥고 겨울엔 추운 부분도 있고 계속 돌봐줘야 되고 예, 또. 동선도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네.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빛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내부 공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신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 오고 이러면은 예, 그렇죠. 근데 안도다다오의 철학은 그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은 그러니까 건축 속에 있는 인간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극대화된 편리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 자연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아하.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이 부분에서 뭉클한데요. 제가 스웨덴인가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러 살짝 위험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가평에 있는 한화인재개발원도 안도타다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안도타다오 건축이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30초 정도 마무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안도다다오가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 인간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거는 함께 살아가는 거고 단순히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인간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곳에서 인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곳에 인간다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자연 채광을 잃어버렸고 너무 쉽게 자연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이웃을 잃어버렸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순간에 돌아왔다. 안도다다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도시와 건축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다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서 지속 가능한 건축이 나온다. 오늘 이야기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기후건축학개론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